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음악 수업을 맡은 송치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5번째 서양음악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의 이런 일이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낭만시대 이후인 국민악파 시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음악가의 노래 다 외울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 부른다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함께 하도록 해요. 바로 그의 음악가 비발디 바흐헨네 고전파의 음악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의 음악가는 슈베르트 생산 차이코프스키 국민악파 음악가 스메타나 그리드 보르사. 자, 이제 여러분들 가사를 다 외웠죠? 오늘은 첫 번째 국민악파 음악 특징을 이해하고, 두 번째 국민악파의 주요 음악가와 작품을 알아보고 감상하는 배움의 목표를 갖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까지 음악을 이끌어 나갔던 주요 나라들이에요. 우리 국기를 보면서 한번 어느 나라들이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는 독일이죠. 베토벤, 바흐 같은 걸출한 작곡가를 배출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랍니다. 또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이죠. 마지막으로 프랑스. 이런 서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19세기까지 음악을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 이외의 나라들, 북유럽이라든지 동유럽 등지에서 뭔가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들이었을까요? 음악의 비주류인 나라들, 러시아, 또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같은 이런 북유럽과 동유럽 등지에서 이제 새로운 음악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의 또는 국민악파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19세기 후반에 걸쳐서 낭만 시대의 뒷부분에 동시에 일어났던 음악의 움직임이에요. 뮤지컬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민족주의 음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들 나라의 민족적 소재를 갖고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자가 그래서 자기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자신의 음악에 담았던 19세기 후반의 음악 사조랍니다. 민족적인 소재를 갖고 음악을 작곡하는 일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특수한 성격, 농민의 춤, 민요, 역사적 사건 등을 자신이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국민주의 음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유명한 작곡가들은 바흐, 베토벤과 같이 독일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낭만주의 운동에 개인의 감정을 강조하고 또 이랬던 나라들에서 작곡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의 음악에 영향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국민주의 음악이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답니다. 이래서 우리 오늘 국민주의 음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주의 음악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로 민족성, 민족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신들 나라의 민요, 춤, 전설 등의 민족적 소재로 음악을 작곡하다 보니까 자국의 민족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북유럽 또는 동유럽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곡의 시도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자국 음악을 재창조했다라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음악을 작곡한다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선생님의 음악에다가 아리랑의 선율을 갖다가 교향곡 안에 집어넣는 이런 시도들인 거죠. 자, 우리 그럼 국민주의 음악의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나라에 활동했던 국민주의 작곡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체코입니다. 체코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스메타나예요.
이 스메타나는 끈질긴 노력으로 기회를 잡은 작곡가인데요. 당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리스트가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리스트에게 자신의 작곡한 곡을 독일 출판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악보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그 악보를 보고 괜찮으니까 독일 출판사를 소개해 주었고, 스메타나는 이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답니다. 또 오랜 연애 끝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4딸을 낳았고,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 4딸 중에 3명의 딸이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메타나는 이런 불행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대가들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으며 작곡에 매진했어요. 또 음악가의 그 민족운동에서의 작곡가의 역할을 자각하고 민족운동에 사용된 노래를 만들었다든지, 또 학교를 지어서 후배들을 양성하였답니다. 또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스메타나가 죽기 한 10년 전에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청각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 청각을 잃고 나서도 굉장히 작품에 열정을 쏟으면서 여러 유명한 작품을 남겼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개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교향시 나의 조국이에요. 나의 조국은 체코의 자연, 전설, 역사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코의 음악 문화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번째 곡인 몰다우를 들어볼 거예요. 몰다우. 이 몰다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프라하에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이 몰다우 강을 체코 사람들은 불타바라고 부른대요. 이 강은 체코 남부에서 시작돼서 프라하를 꿰뚫고 북부의 엘베강과 합류하는 430km나 되는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음악에서는 이 두 강이 만나서 하나의 강이 되는 몰다우 강을 플룻과 클라리넷으로 묘사했는데, 굉장히 체코 민속 선율을 사용하면서 아름답게 작곡되었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 스메타나의 뒤를 잇는 또 굉장히 체코가 사랑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음악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바로 드보르자크랍니다. 체코 프라하에 있는 정육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드보르작은 어릴 때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드보르작 또한 아버지 밑에서 정육점을 물려받을 준비를 했대요. 실제로 당시에 정육점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받았어야 된대요. 그래서 드보르자크는 실제로 도축업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했고, 클래식 작곡가들 중 유일한 도축업 자격증 보유자랍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드보르작의 음악적 재능을 아깝게 여긴 몇몇 지원자들의 도움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고, 드보르자크는 스메타나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등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51세 때 드보르작은 뉴욕의 국립음악원에 초빙되어서 원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 전통 멜로디를 듣고 이를 자신이 국민악파학품과 결합하여 만든 신세계로부터 교향곡 제9번을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실제로 드보르자크가 자신이 미국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교향곡은 쓰일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는데, 곡 안에 미국의 광활한 도시, 자연의 활기
이런 인상을 표현하면서도 체코의 선율을 또 잘 녹여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는 굉장히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작품이랍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악장이 뉴욕 생활 중에 체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잉글리시 호른의 그 솔로가 특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르자크는 체코 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 기차 덕후였다고 해요. 드보르자크이 8살 때 그가 살던 마을에 증기 기관차가 처음으로 개통되었대요. 이 기차를 보기 위해 드보르자크는 실제로 매일 한참을 기다리곤 했다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차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바빠서 기차를 보러 갈 수 없을 때면 제자에게 어떤 열차가 도착했는지 예정된 시간에 잘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라고 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기적 소리를 듣고 철도청에 연락을 취했대요.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확인한 결과 진짜로 그 기차에 결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철도 사고를 예방한 드보르자크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음악가의 기라서 정말 대단한 그 예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보르자크이 기차를 좋아했던 탓이었던지 그의 곡에서는 마치 기차가 달리는 듯한 모습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곡 안에서도 기차의 소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뭔가 기차가 칙칙폭폭하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선생님은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민족주의 시작은 글린카라는 작곡가였지만 이를 이끌었던 강력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급의 강력한 무리 러시아 5인조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음악가로 활동한 러시아의 국민주의 음악가들이에요.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음악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서유럽의 음악만을 가치 있다고 인정했고 오히려 러시아 자국의 음악은 아마추어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발라키레프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전업으로 한 유일한 작곡가 이 5명 중에요. 그리고 무소르그스키, 또 보로딘, 림스키 코르사코프, 큐이 이런 사람들은 다 군인이거나 화학자로 음악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답니다. 좀 특이한데 이들은 모두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결코 직업이 될 수 없었어요.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민속 선율에 기반한 독특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답니다. 전문 음악인이 아닌
아마추어 음악가들이지만 아마추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작품을 작곡했고 러시아와 유럽에 영향을 끼치며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단점을 독특한 음악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강력한 무리 러시아 5인조가 러시아의 국민주의 음악가로 대표된답니다. 그 중에 우리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무소르그스키의 곡 두 곡을 연달아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유명한 곡이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굉장히 빠른 연주가 특징인 곡이에요. 실제로 오페라의 장면 중에 백조곁을 맴도는 벌떼를 묘사한 거래요. 들어볼까요? 네, 이제 노르웨이로 넘어가 볼 거예요. 정말 저 제일 끝 북유럽에 있는 위치한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 작곡가 그리그는 12세 때 작곡을 시작했고 20세 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을 했답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 작곡가로 평가받는 그리그는 독일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조국의 민요와 민속 춤곡을 본인의 작품에 도입해서 노르웨이 국민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랍니다. 특히 민요를 굉장히 면밀히 연구해서 자신의 음악에 녹여 넣는데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답니다. 노르웨이의 쇼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그는 피아노 곡을 많이 썼고 실제로도 쇼팽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그가 쓴 피아노 협주곡 A 단투를 듣고 당시에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리스트는 이것이야말로 스칸디나비아의 혼이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피아노의 서늘한 음색, 오케스트라의 투명한 울림이 눈 덮인 북구의 산천과 울창한 숲을 연상케 하는 곡이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극작가 입센이 노르웨이 민요 연구 중에 얻은 전설적인 인물 페르긴트를 주인공으로 극을 썼는데요. 꿈을 그리며 세상을 헤매던 몽상가 페르긴트가 기쁨과 슬픔이 얽힌 오랜 여정을 마치고 지치고 늙은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의 오막살이로 돌아오게 되고 그는 거기서 백발이 되도록 자신을 기다려준 솔베이그를 만나게 되어 그녀의 무릎에 엎드려 평화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의 극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리그에게 극음악을 부탁합니다. 이 곡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나중에 이 페르긴트는 그리그를 평생 먹여 살리는 곡이 되었답니다. 그 중에 아침의 기분, 오제의 죽음, 솔베이지의 노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편곡되어서 드라마, 영화 또는 게임 등의 BGM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한번 우리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 아침의 기분 한번 들어봐요.
네, 뭔가 햇살이 쫙 비치는 데서 기지개를 쫙 피면 참 어울릴 것 같은 곡이죠. 자, 우린 이제 또 핀란드로 넘어가 볼게요. 핀란드의 국민주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입니다. 시벨리우스는 본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뜻을 품었으나 무대에 서면 막 얼굴이 빨갛게 되는 등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때문에 연주가를 단념했다고 해요. 실제로 핀란드의 화폐에서 이 시벨리우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시벨리우스의 곡 중에 정말 유명한 곡은 핀란디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핀란드를 소재로 해서 자신의 나라를 소재로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핀란디아를 작곡할 1899년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대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제 그 지배를 받았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치권과 언어의 자유를 억압당한 핀란드 민중들은 곳곳에서 러시아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시벨리우스 또한 핀란드인으로서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아갔고 이런 고민을 자신의 음악에 반영하였답니다. 1899년 핀란드인들의 출판의 자유를 촉구하는 정치 행사를 위해 작곡된 이 핀란디아는 민중들의 투쟁 정신을 고취하는 마치 휘몰아치는 북유럽의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음악이에요. 끝부분으로 가면 고요한 가운데 장엄하게 핀란디아를 찬양하는 핀란디아 찬가가 들려와요. 실제 민요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시벨리우스가 그 노래를 작곡할 때 정말 핀란드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해요. 이 나중에 핀란디아 찬가 노래 부분은 독자적인 작품으로 손질이 되어서 핀란드의 제2의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널리 불려집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노래 부분에 핀란드여 일어나라 뭐 이런 가사를 갖고 있다는데 정말 좀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벨리우스가 핀란드의 국민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단지 그가 애국적인 음악을 썼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핀란드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사람이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민주의 음악가들의 작품과 또 누가 활동했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국민주의 음악 특징, 주요 음악가들을 얼른 한 컷으로 여러분들 사진 찍듯이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의 수업 과제는 음악 감상 보고서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곡을 선정해서 국민주의 음악가들의 곡을 하나 선정해서 듣고 거기에 맞는 폼에 맞게 감상 보고서를 간략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음악사 이제 국민주의를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음악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